이낙연 답보에 정세균 쟁걸음입니다. 대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권에선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외에 정세균 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새롭게 대선 주자로 부상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부터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지사 2020년, 그러니까 지난해 12월보다 조금 더 올라간 그런 모습이고요. 반면에 이낙연 대표는 조금 떨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계속 어떻게 똑같다고 봐야 될까요? 같은 지금 수치로 그렇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현종 의원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지사, 이낙연 대표 뭔가 점점 격차가 좀 커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아무래도 사면론이 확실히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근데 일단 뭐 갤럽 조사는 이제 전화 면접 방식이고요. 예. 그러니까 리얼미터는 이제 이 ARS 방식이기 그렇죠. 때문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걸 아마 염두에 두고 이제 같은 조사기 때문에 우리가 트렌드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뭐 이낙연 대표의 하락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낙연 대표가 당 대표가 될 때 이게 독배를 마시는 거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어요. 예. 뭐냐면 사실 문재인 정부의 인기가 높아가면 아마 이낙연 대표도 동시에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연동된다고 보는 거겠죠. 예.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인기가 지금 떨어지는 상황에 그걸 그대로 사실 이낙연 대표가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당대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은 이낙연 대표가 뭔가 본인의 소신과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대통령과 척을 져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예. 뭐 재난지원금이나 사면 문제나 뭐 등등 하면 모든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의 뭐 칼날을 꺼내는 순간 이거나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과 척을 대야 되는 사이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참모들이 처음에 당대표 나가지 말자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워낙 당의 조직 기반이 약하니까 당대표가 돼서 당의 조직 기반을 껴안아야 된다. 이런 게 우세하면서 당대표가 됐거든요. 네. 그 우려가 지금 현실화가 된 겁니다. 저는 뭐 비단 사면론만 제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정부의 실책이 고스란히 민주당의 지지도 나타나고 있고 그 지지도를 이낙연 대표가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이낙연 대표가 사실은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한계 반면 이런 것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장점 이것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껴안는 건데 문제는요. 민주당은 일단 당내 경선을 하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여론조사가 높다 하더라도 당원들의 당심을 얻지 못하면 당대표가, 당의 후보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지 이낙연 대표가 이게 힘들어지는 거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떨어지긴 하지만 만약에 이낙연 대표가 당의 어떤 후보로 될 경우는 또 다른 측면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누가 당심을 더 얻느냐, 누가 더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를 끝까지 어떤 보필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여론과 당의 여론은 좀 어떤 다른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대표 입장에 보면 그렇게 실망한 수치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 대선 주자 지지율이 요동을 치니까 여권 내에서는 제3 후보론도 등장했습니다. 특히 정세균 총리는 이낙연 대표가 띄운 이익 공유제 이슈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올해 1월 들어서자마자 나온 이야기가 이익공유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법정에 따라서 고통이 매우 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또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경영 성과를 낸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좀 스스로 고통 분담을 하는 노력을 하면 어떠냐. 야당은 이익공유제를 사회주의적이라고 하고요.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기업소득 완류세제를 시행했습니다. 자본주의 선진국인 미국 크라이슬러, 롤스로이스, 일본은 토요타도 이익공유제 개념으로 유효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 변호사님 보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당장 2월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 정 총리는 보시면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명칭에 대해서조차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벌써부터 이렇게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근데 지금 정권 입장에서는 뭐 자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낙연 대표가 이제 사면에서 굉장히 역풍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 낸 카드가 이익공유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사실 이익공유제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경쟁하는 대권 주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에 대해서 선뜻 동의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 이익공유제가 이슈에 있어서 선점을 하고 이게 지지를 받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 입장에서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사 동의한다 하더라도 다른 목소리를 낼 확률이 큰데 아마 정세균 총리랄지 이재명 지사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원래 여권 내에서 이재명 지사하고 이낙연 대표가 양강구도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에 이낙연 대표가 지금 양강구도에서 좀 이탈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특히 친문이랄지 현 여권 내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세균 총리가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생기고 있다고 본인은 볼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뭐 단세포적이다 이런 아주 본인의 원래 이미지와 맞지 않는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이러한 취지다 볼 수 있고요. 아마 정세균 총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낙연 대표하고 호남이에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전남 영광 사람이고 정세균 총리는 전북 진안 사람이에요. 호남이잖아요. 또 문재인 정부에서 또 총리를 했다는 보통 분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겹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 하락은 사실은 정세균 총리에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세균 총리가 극복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저는 볼 때는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향후에 있어서 대권에 있어서 어떤 양강구도, 상강구도에 들어가려고 하면 첫 번째는 지금 총리로서 K방역을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이걸 성공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두 번째는 이걸 근거로 하든 자기 목소리 내든 일단 지지도가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이 지지도를 어떻게 끌어오르냐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계승자로서 이낙연 대표를 제치고 양강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마련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같은 친문에 같은 호남이 지역 기반인 이낙연 대표 그리고 정세균 총리가 서로 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정세균 총리는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도 굉장히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인데 조금 전에 김광산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7일에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자 이런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제발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나자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4일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그러니까 보편적 지원을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철부지처럼 돌아다닐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국민 무시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반박을 또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와 함께 이번엔 친문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어제 같은 당서, 같은 당 안에서 정치적 공격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친문 진영과 이재명 지사가 좀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데 최영일 평론가님 드디어 당내가 어떤 대권을 두고 진영별로 분화하고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올 일이 오는 거죠. 올 일이 사실은 왔다. 이제 이건 대통령께 여쭤봐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에 또 어떤 대통령도 차기 대권 구도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언급을 해도 문제가 되겠죠, 그게. 그런데 이제 아까 궁금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쭤본다고 하셨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앞으로. 지금부터 내부 분열이 시작돼요. 근데 이 분열은 뭐 나쁜 게 아니라 당연한 이제 과정이에요. 그래야 차기의 대권 주자가 또 결정이 되는데 지금은 적어도 양강구도에서 약간 이재명 지사가 이제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가는데 이런 느낌이고 자, 이낙연 대표는 여기서 그냥 허물어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반전을 일으킬 것인가. 그럼 제3주자는 없는가. 또 나는 두 사람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새로운 인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국민이나 당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명의 이제 소위 잠룡들이 꿈틀꿈틀하는 시점이 올해가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낙연 대표는요 3월 초에 지금 대권을 도전하려면 당권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 포석, 사면론, 이익공유제 왜 얘기를 하냐면 사실 3월 초 이후에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선 이 선거전으로 돌입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당대표였던 본인도 뭔가 일정 부분의 책임을 또 끌어안을 수 있고 지금 별로 이렇게 플레이를 할 시간이 상반기에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뭔가 큰 포석을 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와 차별화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사이에 정세균 총리도 나도 한번 야망을 불태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틈새를 바라보고 있는 거고 또 다른 주자도 있는 가운데 문제는 줄서기가 시작됐다. 김정민 의원만이 아니에요. 이재명 지사 쪽에 명확히 서고 있는 의원도 지금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합 집산이 아마 재보선 과정에서 보다 확연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 지자체장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 5월부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무시무시할 것 같아요. 지켜보시죠. 네. 네, 저희가 이렇게 대담을 나눈 대로 정 총리가 존재감을 과시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인데요. 최근 탈원전 정책의 절차적 적법성을 감사하겠다고 밝힌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같이 이제 임 전 실장의 SNS, 어제 SNS를 함께 보실 텐데요. 그제 SNS예요. 근데 함께 보실 텐데 제가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주니 임기를 방패로 정치를 한다. 전광훈 목사, 윤석열 검찰총장과 같은 냄새가 난다. 이런 말뿐만 아니라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 차라리 전광훈 목사처럼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솔직한 태도 아니겠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참 이 정권 실세분들은 이렇게 냄새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뭐 냄새 난다 이야기를 하는데 저 말씀을 아마 들어보시면 시청자분들도 저게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거칠다는 느낌을 가지시잖아요. 근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왜 저렇게 거친 이야기를 할까? 예. 이렇게 어떤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할까? 지금 감사원이 뭐 집 지키는 개도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원이라는 그 본연의 업무가 결국은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라고 헌법에 명시된 헌법적 기구입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뭐 법을 어긴 게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흥분하고 또 왜 이렇게 거칠게 대응할까? 이게 탈원전이라는 문제가 사실 이 정부의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아시겠지만 독일이 탈원전을 하기 위해서 15년이 걸렸습니다. 네. 예. 스위스가 5년이 걸렸어요. 사회적 토론, 국민투표 등등을 거쳐서 에너지라는 그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또 다시 원전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딱 7개월 만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탈원전 문제가 이게 우리나라의 좀 원전이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예. 이게 어떤 면에서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도 그 절차상으로는 적법하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 절차의 적법성을 지키지 않는 사례들이 나타났고 그게 월성원전 1호기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검찰의 수사를 받아 2명이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감사원이 국민감사 청구가 된 것을 지금 조사를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거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현직 감사원장을 향해서 집 지키라고 그랬더니 무슨 안방을 차지한다는 이야기가 전직 비서실장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이유가 보면 이렇게 센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네. 임종석 전 실장은 얼마 전만 하더라도 본인이 뭐 초야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권과 거리를 두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면에 나서는 것은 일단 탈원전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문제를 느낀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뒤에 있지 못하겠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전면에 나서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임종석 전 실장이 저런 발언을 하고 나니까 여권에서 지원 사격에 나선 의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네. 감사원을 향해서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건영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을 불리죠. 국민을 상대로 적법성을 따지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다. 이건 분명 경고한다. 네. 감사원에 손을 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반대로 야권에서도 강하게 또 임종석 실장을 또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임 실장이 저 강한 메시지 자체가 결국은 본인의 글쎄요, 뭐 본인 얘기한 적은 없지만 어떤 대권 몸풀기 아니냐 이런 전망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해석되기에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제가 보기엔 저렇게 격앙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이 탈원전 문제가 말이죠. 아무 실체가 없어요. 문재인 정부 내에서 한 기의 원전도 멈추질 않습니다. 지금 월성 1호기는 원래 멈추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10년을 더 쓰기로 했던 것을 쓰느냐 못 쓰느냐 하는 것은 이미 법원에서 이 지난 정부 때 안전성 문제가 있으니까 가동하지 마라 해서 멈춰져 있었던 거고 지금 여기에 대한 경제성을 조작했느냐 안 했느냐를 지금 수사하고 있는 과정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정권에 대한 수사다. 탈원전 정책은요, 60년 후에 원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뭐 4대강 때처럼
강을 실제로 판다든가 보를 만든다든가 원전을 세운다든가 짓는다든가 이런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적 계획의 방향만 잡아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뭐 감사원이 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수정 보완하면 되는 거고 문제가 없으면은 차기 정부가 이것을 이어가겠느냐. 앞으로 정권이 5번은 바뀌어야 이 실천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이걸 가지고 저는 정치적으로 논박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원전은 잘 돌아가고 있고 전기 지금 잘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임종석 실장이 격분했느냐. 예. 이것은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 정치적인 공세가 검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감사원에서도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대감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나서느냐? 자신이 무사로 칼을 뽑아야 된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인데 예.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우리가 칼을 뽑는다, 전장에 뛰어든다는 말은 뭐냐 하면 선거를 빼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 임종석 실장도 일종의 여기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는 것 아닌가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아직 본인의 결심은 모르겠지만 곧 드러나게 되겠죠. 네. 네. 이번엔 서울시장 보궐선거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야권에선 후보 단일화가 최대 쟁점인데요.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인터뷰를 나란히 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인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후보 단일화가 없어도 안 돼도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반면에 안철수 대표는 야권 단일화의 실패는 결국 대선을 포기하는 것이다. 두 사람이 굉장히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현종 의원님, 네. 결국 지금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는 단일화 과정이 얼마나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서 선거를 이길 수 있느냐 이거일 텐데 사실 굉장히 양쪽이 거칠게 강하게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정리될 것 같습니까? 제가 전 논쟁을 이렇게 보니까 1987년도 대선이 언뜻 생각이 나요. 예, 그때 김영삼, 네,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예. 김대중, 노태우. 예. 3자 필승론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 예. 그때 야당 후보가 DJYS가 단일화해야 된다.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당시에 DJ 쪽 김대중 대통령 쪽에서 3명 나와도 우리 이긴다. 3자 필승론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뭐 4자 필승론 뭐 등등 해서 이제 선거 구도와 관련된 이야기 나왔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주장하는 게 3자 필승론이거든요. 예. 즉 안철수 대표가 나오더라도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수 있다. 이 근거는 최근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에는 양쪽 지지도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양강 구도로 가기 때문에 기호 1번과 2번이 대결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머지는 의미가 없다는 뜻이고 지금 안철수 대표는 나로 지금 단일화 해달라. 내가 지금 제일 높으니까 예. 솔직히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나를 갖다 끌어안아서 나를 단일화 해달라 이 이야기인데 아마 힘겨루기가 이제 본격화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아마 이게 앞으로 이게 1월 말까지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종인 위원장도 그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단일화되지 않으면 이 선거 이길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해야 될 거고요. 예. 안철수 대표도 나로서 단일화는 이 어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 누구든지 이기면 그건 할 수 있다. 나도 거기에 한 사람이다. 나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네. 네, 평론가님 저희가 민주당도 좀 짚어봐야 될 네. 것 같은데 사실 아직 출마 선언은 안 했지만 유력 후보로는 박영선 장관이 꼽히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 지금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날 박영선 장관이 자신의 SNS에 자신의 이렇게 우는 모습과 함께 저도 어디선가 뻑뻑새는 아니어도 작은 종갈새라도 돼야 할 텐데 라면서 이렇게 시를 공유했는데 네네네.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저 시는 자신을 막 이렇게 부각하고 강화하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하지만 뭔가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어요. 예. 내가 뭐 뻑국새처럼 크게는 못 울어도 그냥 이제 소소한 소리를 내도 종달새 역할을 해야 될 텐데 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내면엔 자신감이 있는 건데 지금 뭔가 박차고 나올 수 없는 답답함을 좀 느끼게 하는 시예요. 그래서 지금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은 저는 제가 해석할 때는 서울시장은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나갈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본인은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1월 말까지는 제발 서울시장 출마 얘기하지 말아달라. 왜냐면 나갈 때 나가더라도 결정은 1월 말까지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지금 너무 장관 일이 바쁘다. 바쁠 수밖에 없어요.
3차 재난지원금의 주무부처입니다. 예. 근데 지금 언론 보도 보시면 이게 덜 간 것도 있고 잘못 간 것도 있고 2차 지원금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많은 지금 3조 넘는 돈을 260만 명에게 먼저 줬는데 사흘 동안 이 일 처리에 눈꽃을 새 없는 본인의 답답한 심경 하지만 정치권으로 빨리 뛰어들고 싶은 심경을 살짝 비춘 건 아니냐. 김동연 총리 보지 마세요. 저도 있어야 하는 얘기를 한번 다시 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